안녕하세요. Gate of Wisdom 채널입니다. 이번에 소개해드릴 도서는 선택과 결정은 타이밍이다. 입니다. 지은이는 최훈님이고 출판사는 밀리언 서재입니다. 지은이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선택 불가 증후군을 갖고 있다고 당당하게 말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한 직장인, 선택과 결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 보다 신중하게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도록 용기와 자신감을 주고 싶어서 나만의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이 책을 썼습니다. 이 책을 읽는 모두가 인생에서 만나는 다양한 선택의 순간에 자신이 원하고 정말 좋아하는 선택을 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인생에서 후회 없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합니다. 인류 최대의 난제, 짜장면이냐 짬뽕이냐? 첫 회사에 입사한 지 일주일, 목요일 아침에 출근하니 갑자기 팀장님이 말씀하셨다. 오늘은 회식해야지. 입사 축하 회식이니 메뉴는 최훈 인턴이 골라. 알겠지? 퇴근할 때까지 생각해놔. 올게 왔구나. 언제나 이런 상황에선 나는 자동으로 몸이 굳어진다. 메뉴를 고르라고? 뭘로 하지? 내가 좋아하는 걸 말해도 되나? 아니면 보통 회식을 많이 하는 삼겹살집에 가자고 해야 하나? 팀장님은 뭘 좋아하시지? 메뉴를 골라야 해. 메뉴를 골라야 해. 나는 하루 종일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다. 그리고 다가온 퇴근 시간. 뭐 먹을지 정했어? 먹고 싶은 것 없어? 생각을 해봤는데요. 팀장님은 내 대답을 기다리기가 답답했는지 바로 말씀하셨다. 그냥 가던 대로 갈까? 결국 늘 그랬듯이 나는 아무런 결정도 하지 못하고 팀장님을 따라 자주 가던 식당으로 갔다. 중국집이었다. 회식 메뉴를 고르지 못한 데 대한 후회도 잠시. 자리에 앉자마자 개인 메뉴를 주문하기 위해 메뉴판을 보고 있는데 짬뽕과 짜장면이 서로 자기를 선택해달라고 소리쳤다. 뭘 먹어야 하지? 짬뽕을 시킬까? 짜장면을 시킬까? 선택의 순간이 점점 다가오고 있었다. 팀원들 모두 자신이 먹고 싶은 메뉴를 거침없이 골랐다. 드디어 내 차례가 되었을 때 모두 나만 바라보며 내가 뭘 고를지 기다리고 있는 것 같았다. 그러자 마음이 초조했다. 짬뽕이 먹고 싶다고 말만 하면 되는데 나는 짜장면과 짬뽕 중에 하나를 고르지 못하고 결국 먹고 싶지도 않은 볶음밥을 주문하고 말았다. 역시 나의 예상은 틀리지 않았다. 원치 않은 선택으로 또 후회를 하고야 말 거라는 예상 말이다. 메뉴를 고르는 간단한 상황인데 이것이 내 삶에 커다란 영향을 미치는 것도 아닌데 짬뽕이라는 두 글자가 왜 입 밖으로 나오지 못하는 걸까? 먹고 싶지도 않은 볶음밥을 먹으면서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이럴까? 자책만 하고 있었다. 짬뽕을 고른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는데 먹고 싶은 메뉴 하나 제대로 선택하지 못하는 나 자신이 너무 한심해 보였다. 초코우유 먹을래? 딸기우유 먹을래? 라고 물으면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초코우유 라고 대답하는 사람이 있다. 반면 나처럼 무엇을 선택하라고 하면 일단 그 단어 앞에서 머리가 하얘지는 사람도 있다. 심한 경우 갑자기 심장이 빨리 뛰거나 손이 떨리기도 하고 뇌의 움직임이 멈춘 것처럼 아무 생각이 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 선택의 순간 누군가 다그치거나 시간이 정해져 있는 경우에는 그 증상이 더 심해지기도 한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왜 이렇게 속수무책이 되는가? 왜 누구는 1초의 망설임도 없이 말하고 누구는 심장부터 뛰기 시작하는가? 이런 선택과 결정의 어려움은 과연 노력으로 극복할 수 있는 것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의하면 선택은 여러 가운데서 필요한 것을 골라 뽑는다 는 의미이고 결정은 행동이나 태도를 분명하게 정한다 는 의미라고 되어 있다. 짜장면과 짬뽕 중 하나를 고르는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짬뽕을 선택하고 그것을 먹겠다고 결정하는 것은 하나의 과정에서 동시에 일어나는 상황이다. 때려야 뗄 수 없는 두 단어에서 사람들이 잊고 있는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다. 선택과 결정의 주체는 그 누구도 아닌 바로 나라는 사실이다. 짜장면을 선택하든 짬뽕을 선택하든 초코우유를 선택하든 딸기우유를 선택하든 주체는 나다. 나를 포함해 늘 모든 선택 앞에서 주저했던 사람들은 아마 비슷한 이유였을 것이다. 나는 상관없으니 모든 사람들이 만족하면 좋겠고 나의 선택으로 인해 분란이 생기지 않으면 좋겠다는 것이다.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배려한다는 이유로 나보다는 타인의 눈치를 많이 봤을 것이다. 내가 빠진 선택과 결정을 계속함으로써 자신에게 화도 나고 지치기도 했을 것.
이다. 나 역시 그랬다. 우리는 대체 왜 결정의 순간만 되면 나라는 존재를 잊어버리는 걸까? 그렇다면 결정을 두려워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기 위해서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 바로 내 삶의 주체가 남이 아닌 나라는 주체성을 가지는 것이다. 내가 주체가 된다는 것의 핵심은 나를 아는 것이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내가 어떤 것을 꺼리는지, 또 어떤 것을 기꺼이 수용하는지, 내가 하고 싶은 것과 하기 싫은 것이 무엇인지 등을 정확하게 알아야 한다. 내 안에 있는 나와 직면하는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 짜장면과 짬뽕 중에 뭘 먹을까? 대한민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해봤을 법한 이 고민. 그래서 나온 게 바로 짬짜면이다. 둘 다 먹고 싶고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없는 사람들을 위해 나온 메뉴이다. 메뉴 하나 고르는 간단한 상황에서도 나와 같이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많은 고민을 한다. 하물며 인생이라는 삶의 무대는 어떨까? 인생에서 나는 얼마나 많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까? 그러나 나는 그동안 너무 신중했다. 너무 고민만 했다. 최상의 선택지를 알아보는 것조차 힘겨웠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해 선택했는데도 후회와 미련만 남는 경우가 허다했다. 이런 삶이 정말 싫다고 느끼고 있을 때쯤 내 삶을 바꿀 커다란 일이 일어났다. 회사를 다닌 지 3년, 원하는 부서와 직무로 변경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겼다. 회사 생활을 하면 꼭 해보고 싶은 일이었다. 담당 업무와 역할이 주어졌고 잦은 출장과 야근을 해야 했지만 피곤함을 전혀 느끼지 못할 정도로 즐거웠다. 부서가 바뀐 지 1년쯤 지났을 때 팀장님이 각자 담당했던 업무를 변경하자고 했다. 기회가 왔다. 그 당시 나에게는 새롭게 도전해보고 싶은 일이 있었다. 그런데 나는 팀장님께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하지 못했다. 말하려는 순간 갑자기 여러 가지 생각이 몰려왔다. 내가 이런 말을 하면 당돌하게 보이지 않을까? 1년밖에 안 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얘기해도 될까? 다른 팀원들이 개념 없다고 하지 않을까? 그렇게 나는 침묵을 선택했다. 팀장님이 때가 되면 얘기해 주시겠지. 지금 내 일만 열심히 하고 있으면 팀장님이 알아서 정리해 주실 거야. 이런 생각을 하며 맡은 일에 묵묵히 최선을 다했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났을 무렵 팀장님이 나에게 얘기했다. 우리 팀에 섬이 있어. 최훈 섬이라고. 나는 침묵을 지키는 사이 회사 일에 의욕도 없고 다른 팀원들과 교류도 없이 섬처럼 혼자 자기 일만 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이게 웬 날벼락 같은 소리지? 너무 억울했다. 아직 내가 자격이 되지 않은 것 같아서 기다렸을 뿐이고 당분간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하면서 다음 기회에 하고 싶은 일을 얘기하는 게 맞다고 판단했을 뿐이다. 그런데 나를 섬 같은 존재로 몰아가리라고는 생각지도 못했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명확하게 얘기할 걸 왜 다른 팀원들의 눈치를 봐서 이 상황까지 만들었을까? 그제야 물밀듯 후회가 몰려왔다. 기회가 주어졌을 때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을 뚝 부러지게 말하지 못하는 것이 이렇게 많은 문제와 억울함을 가져다 줄 수 있구나. 나의 행동 하나가 수많은 오해와 나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불러일으킬 수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다. 나는 그제야 비로소 아무것도 선택하지 않은 나의 선택이 잘못됐다는 것을 깨달았다. 너무 속상해서 퇴근 후 집에 돌아오자마자 화장실 거울을 보며 너 이렇게 살지 마. 라고 외쳤다. 그리고 정말 2번 다시 이렇게 살지 않기로 결심했다. 이제는 내가 정말 좋아하는 것, 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명확히 말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눈치 보지 않고 자신 있게 내가 원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다. 선택 후에도 더 이상 후회하지 않고 설령 잘못된 선택을 하더라도 잘했구나라고 스스로를 인정하는 사람이 되고 싶다. 주변 사람들에게 속을 알 수 없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라는 말보다 색깔이 확실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듣고 싶다. 이 책을 읽는 우리 모두 내 마음과 같지 않은가? 그날 이후로 나에게는 작은 변화가 일어났다. 나라는 사람을 조금씩 알게 되었다.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말이다. 그리고 나의 마음속에 있는 나와 직면하게 되면서 훨씬 더 주체적으로 내게 주어진 일에 대한 선택과 결정을 하게 됐다. 쓸데없는 오해 대신 나를 더 잘 이해시키는 쪽으로 변화했고 기회를 놓치는 대신 적극적으로 잡는 사람이 되었다. 그렇게 결정을 머뭇거리고 도망치려는 나의 오랜 이미지를 벗어던졌다. 그리고 이제 나는 프로 결정러다.
내 앞에 놓인 선택의 상황에서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알고 그것을 선택하는 사람이다. 주변 상황과 분위기에 휩쓸리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것, 잘하는 것, 나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말하고 실천할 수 있는 사람이다. 누구든 프로 결정러가 될 수 있지만 누구나 프로 결정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나에 대한 확신이 바탕이 되어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만이 프로 결정러가 될 수 있고 이를 위해서는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나 역시 선택과 결정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다.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해 수십 번 땅을 치고 후회한 적도 있고 회사에서 우유부단하다는 평판으로 도망치고도 싶었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하는 순간이 오면 너무 긴장이 된 나머지 머릿속이 하얘지고 손이 떨렸다. 그러나 언제까지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도망치거나 다른 사람의 손에 맡기고 의지하면서 살 수는 없었다. 그래서 나는 변화하기로 다짐했다. 지난 일들은 다 잊어버리고 앞으로는 당당하게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 사람으로 살기로 스스로 약속했다. 내가 어떤 노력의 과정을 거쳐서 변화했는지를 보면서 당신도 나처럼 프로 결정러가 되는 길을 같이 따라가 보자. 신중함과 결정장애는 다르다. 어떻게 인생을 살 것인가? 하버드대 인생학 명강의를 쓴 수린 교수는 인간의 성격을 사교형, 신중형, 주도형, 안정형으로 분류했다. 사교형은 매우 밝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다. 실패하더라도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소소한 행복을 찾으면서 살아가는 유형이다. 주도형은 언제나 자신감이 넘치고 독립적인 성격으로 주관이 뚜렷하고 중요한 순간에 빠른 의사결정을 내리는 유형이다. 안정형은 자신을 과시하지 않고 인내심과 겸손한 태도를 가지며 쉽게 감정을 표현하지 않아 비교적 편안한 인상을 준다. 마지막으로 신중형은 완벽을 추구하는 경향을 보이며 꼼꼼함과 주도면밀함으로 무슨 일이든 심사숙고한 후 계획대로 착실히 처리하는 유형이다. 네 가지 중 어떤 유형이 선택과 결정을 가장 잘할까? 당연히 주도형일 것이다. 반대로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성격 유형은 대부분 신중형이다. 물론 상황에 따라 안정형인 사람도 우유부단한 성격으로 인해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경우도 있다. 하지만 신중형만큼 선택과 결정을 할 때 꼼꼼히 따져보고 분석하거나 걱정하고 고민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이 성격 유형 검사를 받는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 그의 명언이나 행동 방식, 투자 성향을 보면 과감하게 투자하는 주도형, 다양한 투자 정보와 인맥을 쌓는 사교형으로 짐작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리스크 관리 경험을 보면 조금 더 정확하게 그의 성격 유형을 예측할 수 있다. 워런 버핏은 가장 성공적인 투자자의 덕목으로 리스크 관리를 뽑았다. 단 한 번의 실수로 지금까지 이루었던 성과를 한 번에 잃어버릴 수 있는 투자의 세계에서 리스크 관리야말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는 아주 작은 리스크조차 그냥 넘기지 않는 신중하고 꼼꼼한 사람이다. 본인의 신념에서 벗어나는 투자는 하지 않았고 기업 분석과 주변 정세, 흐름을 이해하고 투자의 타이밍을 정확하게 파악해서 리스크가 최저일 때를 최적의 투자 타이밍으로 판단했다고 한다. 나의 재산을 투자하는 상황에서 신중하지 않을 수 없다. 신중하게 고려하고 판단하여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는 것은 나의 당연한 권리이면서 나의 인생을 주도적으로 살아가는 방법이다. 나는 성격 유형 검사를 받으면 항상 안정형과 신중형이 비슷한 수준으로 나온다. 매사에 안정을 추구하고 신중하게 의사결정을 하다 보니 가끔 주변 사람들은 나와 함께 무언가를 결정할 때 많이 답답해했다. 하지만 나는 모든 선택과 결정에 신중하고 싶었다. 인생의 큰 변곡점이 될 사건들에서 효율적으로 생각하고 행동하고 싶었다. 원하는 대학과 학과를 정하고 사랑하는 연인과 결혼을 하고 회사를 선택하고 미래의 꿈을 선택하고 결정하는 상황뿐만 아니라 매일같이 해야 하는 일상적인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도 시간을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고 했다. 선택과 결정의 범위가 크든 작든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따져보고 조금이라도 덜 후회하고 내가 좋아하는 선택을 하고 싶었다. 하지만 주변 사람들은 나를 답답하고 느릿느릿한 사람으로 여겼다. 신중형의 단점만 모두 갖고 있는 사람처럼 말이다. 신중한 사람이라고 했을 때 많이 받는 오해가 소심하다는 것이다.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선택과 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모습이 용기와 자신감이 없어 보이는 것인데 신중함과 소심함은 확연하게 다르다. 선택과 결정을 잘하기 위해서는
나는 신중한 사람인지 소심한 사람인지 의 차이를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알아야 한다. 신중함과 소심함 중 어디에 속하느냐에 따라 선택과 결정을 바라보는 시각 또한 달라진다. 신중하거나 또는 소심한 사람은 공통적으로 빠른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한다. 신중한 사람은 다양한 상황과 조건을 분석하여 최선의 대안을 찾느라 선택과 결정이 늦어질 수밖에 없다. 반면 소심한 사람은 막연한 걱정과 불안, 잘못된 선택에 대한 후회와 두려움 때문에 선뜻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는 것이다. 선택과 결정의 범위에 있어서도 신중한 사람과 소심한 사람의 차이가 있다. 신중한 사람은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 같은 사소한 문제를 고민하지 않는다. 신중한 사람에게 선택과 결정의 범위는 소심한 사람들보다 더 고차원적이다. 예를 들어 햄릿처럼 사느냐 죽느냐 라든지 장래 희망이 의사인지 변호사인지 등 선택과 결정을 했을 때 나의 인생이나 어떤 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고민한다. 하지만 소심한 사람은 사소한 것 하나하나,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 아이스 아메리카노와 아이스 바닐라 라테 중에 뭘 먹을지와 같은 사소한 문제에 대한 고민이 대부분이다. 물론 신중함과 소심함을 일상 속에서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다른 사람들의 눈에는 그저 우유부단하거나 소심하고 내성적인 성격으로 보일 뿐이다. 그렇다고 선택과 결정을 잘하지 못하는 것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나는 소심한 것이 아니라 신중한 사람입니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다. 다만 나의 성격과 상관없이 선택과 결정의 상황에서 내가 조금 더 좋아하고 더 마음이 가며 나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선택과 결정을 하기 위해 신중해지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나는 선택과 결정을 잘못하는 소심한 사람이라는 편견을 버려야 한다. 중국의 유명 IT 통신기업인 화웨이의 2018년 조사에 따르면 사람은 하루 평균 35,000번의 판단을 한다고 한다. 그중 대부분은 무의식 속에서 몸이 반응한 대로 경험한 대로 판단하며 고작 1%만이 의식하고 내리는 판단이라는 것이다. 비록 1%에 불과한 판단을 하더라도 우리는 신중해야 한다. 선택 불가 증후군으로 고민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않거나 다른 사람과 주변 상황에 못 이겨 원하지 않는 선택과 결정을 하고 후회하는 것보다 내가 주체가 되어 신중하게 선택과 결정을 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그것이 바로 주도적으로 인생을 사는 법이자 선택 불가 증후군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이다. 나는 아직도 사교형이나 주도형처럼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선택과 결정을 하지는 못한다. 타고난 성격을 바꾸기는 쉽지 않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신중함을 바탕으로 덜 후회하는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신중한 것은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다. 신중함이 소심함으로 오해를 받았던 일들은 모두 잊어버리자. 신중하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의 순간에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 신중하기 때문에 선택과 결정 앞에서 소심하지 않고 당당할 수 있다. 완벽주의의 노예에서 벗어나라. 고등학교 시절 완벽힘이라는 친구가 있었다. 그는 중산층 이상의 가정에서 부족한 것 없이 자랐다. 시험 기간이 되면 공부 별로 안 했어 라고 얘기하면서 항상 나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던 친구. 시험이 끝나고 답을 맞춰보면서 많이 틀렸어 라고 투덜거리지만 정작 많아야 2에서 3개 틀렸던 친구. 학창시절에 어느 학교에나 한 명쯤 있을 법한 그런 친구였다. 그는 항상 자신이 완벽하길 원했다. 자신이 계획했던 대로, 생각했던 대로 되지 않으면 쉽게 짜증을 내고 많이 불안해했다. 성인이 된 후 친구의 연락처를 우연히 알게 되어 오랜만에 만난 적이 있다. 그는 국내에 이름 있는 대기업에 다니고 나보다 연봉과 직급도 높았다. 예상대로 잘 풀린 것처럼 보였다. 번듯한 직장, 안정적인 수입, 회사 내에서의 위치 등 다른 사람들이 보면 부러워할 만한 조건을 갖추고 있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갑자기 나에게 전화해서 요즘 자신에게 큰 고민이 있어서 상담을 좀 하고 싶다며 술 한잔하자고 했다. 완벽힘이 나에게 상담을? 이런 친구에게도 고민이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며 이야기를 들어보았다. 친구의 고민은 내가 생각했던 것 이상으로 심각했다. 업무, 관계, 생활 등 자신의 삶에서 항상 완벽을 추구하던 친구는 주변 사람들에게 늘 일 잘하고 관계도 원만하다는 평가를 받았다고 한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자기가 살아왔던 삶에 회의감이 든다는 것이었다. 좋은 평가를 받으려고
더 완벽하게 보이려고 나 자신에게 정말 많은 스트레스를 줬어. 친구는 어떻게든 기한보다 일찍 일을 끝내려고 매일같이 야근을 했고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심한 불면증까지 생겼다. 사람들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해야 본인 마음이 편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 다 들어주고 그것을 해결하지 못하면 답답해서 미쳐버릴 것 같다고 했다. 그러다 보니 정작 누구에게도 위로와 도움을 받지 못한 채 계속 지쳐갔다. 지금은 모든 것을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싶다는 친구의 말에 나는 어떤 위로의 말을 해줘야 할지 몰랐다. 완벽하다는 말은 누구나 한 번쯤 듣고 싶은 말이다. 일이든 인간관계이든 실수 하나 없이 깔끔하게 처리한다는 뜻이니 자신의 가치와 등급을 높이 평가하는 듯하다. 나 역시 완벽해지고 싶었다. 그래서 일이 잘 풀리지 않거나 계획했던 일을 마무리 짓지 못하면 스스로를 질책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모양이지. 너는 왜 그것밖에 안 되니? 모진 비난을 하고 나면 내가 완벽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나는 더 위축됐고 더 자신감을 잃었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생각했다. 대체 언제까지 이렇게 살아야 할까? 중학교에 다니는 두 학생이 있다. 한 명은 완벽주의자이고 한 명은 아니다. 둘 중 누구의 학업 성적이 더 좋을까? 아마 완벽주의 학생이 일 처리도 깔끔하고 노트 필기, 시간 관리도 잘해서 성적이 더 좋으리라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완벽주의가 아닌 학생의 학업 성적이 더 우수할 것이라고 말한다. 특히 심리학자 폴 휴이트는 완벽주의에 대한 정의를 내리면서 사회부가적 완벽주의라는 개념을 사용했다. 다른 사람들이 자신에게 비현실적으로 높은 기준을 들이대고 자신은 그 기대를 충족하기 위해 완벽해야만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을 말한다. 사회부가적 완벽주의 성향을 보이는 학생의 성적이 완벽주의가 아닌 학생보다 낫다는 것이었다. 완벽주의 학생은 완벽을 추구하느라 사소한 것까지 빠뜨리지 않고 모조리 챙기다 보니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는 완벽하지 못했을 때 부모나 선생님이 자신을 싫어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심리적 과민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다. 완벽이라는 단어가 겉으로는 좋아 보이지만 그 속에 숨겨진 실체는 그렇지 않다. 실제로 그들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진다고 한다. 첫째, 작은 실수도 계속 마음속으로 되새기는 경향이 있다. 이미 벌어진 실수는 훌을 털어버리고 다시 시작하면 되는데 실수를 바로잡지 못한 것, 실수가 일어나기 전에 꼼꼼하게 확인하지 못한 것에 대한 자책을 많이 한다. 둘째, 실패가 두려워 새로운 시도와 도전을 하지 않는다. 완벽주의자는 자신이 완벽하게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에서는 도전하거나 새로운 시작을 하지 않는다. 완벽한 준비를 한다는 이유로 시간만 보내다가 중요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셋째, 선택 불가 증후군을 갖고 있다. 완벽주의자들은 매번 최상의 선택을 하려고 한다.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시나리오와 기준에 맞추려고 한다. 단점이 하나라도 발견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다른 완벽한 선택지를 찾기 위해 또 시간을 보낸다. 그래서 간혹 주변 사람들에게 우유부단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결국 완벽주의자들은 주변 사람들의 평가로 인해 지금보다 더 완벽해지기 위해 더 자책하고 자신을 더 힘들게 한다. 우리는 신이 아니다. 일하는 과정에서 실수하게 마련이고 잘못 판단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이치를 받아들이지 못한다. 인간의 능력으로는 모든 상황을 통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그런 능력을 원하고 있다. 왜 그래야 할까? 그럴 필요가 전혀 없다. 마음을 여유롭게, 생각을 편안하게 갖자. 실수해도 괜찮고 놓치는 부분이 있어도 괜찮다. 어떠한 목표를 추진하는 과정에 의의를 두고 만족감을 느끼면 된다. 완벽한 것은 없다는 마음이 있어야 선택과 결정에서도 자유로워질 수 있다. 얼마 전 완벽킴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예전보다 목소리가 더 밝아진 친구는 모든 것을 정리하고 고향으로 돌아가 작은 카페를 하나 냈다고 한다. 너무 완벽하게 살려고 하지 마. 내 마음이 너무 지치더라. 고 말하는 친구의 목소리에서 여유와 편안함을 느낄 수 있었다. 그때 나도 친구의 말에 용기를 얻어 완벽의 노예에서 벗어나기로 마음먹었다. 한때는 나도 완벽한 선택을 하고 싶었다. 다른 사람이 부러워하는 완벽주의자가 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내가 완벽해지고 싶었던 이유는 하나였다.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고 싶어서였다. 나도 일 잘한다고 칭찬받고 모두에게 좋은 사람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나에게 돌아온 것은 완벽하지 못한 나 자신에 대한 질책뿐이었다. 나는 왜 이럴까? 라는 반문은 나를 더 벼랑 끝으로 몰아갔다. 그런데 이제는 완벽해지기보다는 나 자신에게 관대해지려고 한다. 실수해도 괜찮고 혼나도 괜찮고 비난받아도 괜찮다. 선택과 결정을 잘 못해도 괜찮다. 나의 인생이라는 과정 속에서 충실했다면 모두 다 괜찮다는 마음을 갖기로 했다. 우리는 절대 신처럼 완벽해질 수 없다는 것을 받아들이자. 그래야만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 앞에서 당당하게 프로결정 너의 삶을 살아갈 수 있다. 선택 후에 일어날 일을 두려워하지 마라. 군대 전역 전부터 20개가 넘는 회사에 이력서를 냈다. 대기업부터 중소기업까지 어딘가에 나를 필요로 하는 곳이 분명 있을 것이다라는 기대를 안고 내가 원하는 직무 분야에서 채용 공고가 올라오면 무조건 서류를 접수했다. 서류 전형에 합격하여 면접을 볼 기회가 왔을 때를 대비하여 예상 질문을 생각해 보았다. 인생을 살면서 가장 어려웠던 선택은 무엇이었나요? 32년 동안 무수히 많은 선택의 순간이 있었는데 그중 가장 어려웠던 선택은 무엇이었을까? 지난 시간을 돌이켜봤다. 군대에서 장기 지원서를 제출할 때, 아니면 전역을 고민할 때, 연인과 헤어지기로 결정할 때, 교원 임용고시를 포기할 때, 대학원 진학을 위해 전공을 심리학으로 해야 하나 경영학으로 해야 하나 등 인생의 큰 변곡점의 순간이 떠올랐다. 사소한 문제를 보고해야 하나를 고민할 때도 있었고, 공무원 시험 준비를 위해 A, B 업체 중에 하나를 골라야 할 때도 있었다. 이번 주에 부모님 집을 내려갈까 말까와 같은 선택의 순간들도 떠올랐다. 내가 준비했던 사례는 지리산 종주를 할까 말까였다. 약 8년이라는 기간 동안 군 생활을 하면서 고생한 나에게 줄 수 있는 선물로 지리산 종주를 생각했다. 등산을 꾸준히 했던 것도 아니고 전역 직전에는 체력 관리도 안 해서 배도 나오고 체중도 늘어난 상태였다. 주변 사람들은 너한테 불가능한 일이야. 혼자 가는 것은 굉장히 위험해. 무슨 등산이야. 취직 준비 안 해. 라며 만류했다. 나 역시 겁도 없이 가는 것이 맞나. 지금 여행 다닐 때인가? 등 스스로도 갈지 말지에 대한 고민을 했다. 부모님도 안전상의 문제로 가지 말라고 여러 번 말씀하셨다. 그러나 지리산 종주는 나에게 큰 의미가 있었다. 전역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의미 외에도 쉽게 도전하기 어려운 종주이기에 완주를 했을 때의 성취감을 느껴보고 싶었다.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다는 지리산의 일출을 보면서 전역 후 나의 미래에 대한 다짐을 가슴속에 꼭 새기고 싶었다. 결국 나는 주변 사람들의 우려와 걱정에도 불구하고 전역 후 하루가 지난 날 저녁에 무거운 배낭을 등에 짊어지고 영등포역으로 가서 밤기차를 타고 노고단으로 향했다. 그리고 2박 3일 동안 지리산 종주를 마쳤고 3대가 덕을 쌓아야 볼 수 있는 지리산 일출을 직접 보면서 펑펑 울어버렸다. 인생에서 가장 어려웠던 선택이라고 말하기에는 조금 사소해 보일 수 있지만 당시 나에게 지리산 종주는 갈까 말까 그 이상의 의미였다. 현실과 타협이나 새 출발과 새로운 시작의 신호탄이냐의 문제였기에 나에게는 어렵고 신중한 선택이었다. 결국 나는 내 마음이 말하는 대로 선택했다. 선택 후에 벌어질 일들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을 뒤로하고 내가 하고 싶고 정말 원하는 선택을 했다. 시간이 한참 지난 지금도 정말 잘한 선택이라고 생각한다. 내 삶에서 수많은 선택 중에 베스트라고 말할 정도로 단 한 번도 후회하지 않았다. 2014년 유난히 무더웠던 7월, 우리나라 국민 영웅의 이야기가 영화화된다는 소식에 많은 사람들이 기대감을 가졌다. 학교와 군부대에서 단체로 보러 갈 정도로 굉장한 인기와 관심을 받았던 영화는 누적 관객 수 총 1761만 5천 명을 기록하며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많은 관객을 동원했다. 바로 이순신 장군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 명량이다. 지금은 국경일, 명절 특선 영화로 자주 나오는데 볼 때마다 가슴 뭉클하고 불가능해 보이는 상황에서도 용기를 가지게 해주는 나의 인생 영화 중에 하나다. 영화에는 명장면도 많고 명대사도 많은데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명대사는 바로 두려움을 용기로 바꿀 수 있다면 그 용기는 100배, 1000배 큰 용기로 배가 되어 나타날 것이다. 아군의 배 13척으로 일본 수군의 배 300척과 싸운다면 어느 누가 두렵지 않을 것이고 어느 누가 도망치려고 하지 않을까. 하지만 이순신 장군은
두려움을 용기로 바꿨다. 그리고 전 세계회전 역사상 가장 유명한 명, 양회전을 큰 승리로 이끌었다. 선택과 결정에 대한 두려움 앞에서 용기를 낼 수 있는 방법, 지금부터 나만의 방법을 몇 가지 설명하려고 한다. 첫 번째, 최상의 결과를 상상한다. 선택과 결정 뒤에 어떤 결과가 나타날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 사실 두려움은 대부분 선택과 결정 후에 벌어질 일에 대한 걱정에서 비롯된다. 나는 항상 최상의 결과를 상상한다. 불확실함 속에서 최상의 결과를 상상하다 보면 용기뿐만 아니라 자신감도 생기고 잘 될 것이라는 생각에 기분도 좋아진다. 머릿속으로만 상상하지 말고 글이나 그림으로 표현해보면 더 명확해진다. 메모장에 내가 상상하는 긍정적인 결과를 적어보면서 두려움을 극복한다. 두 번째, 좋은 감정을 활용한다. 사람은 감정의 동물이기에 생각과 행동이 감정의 영향을 받는다. 자신과 타인의 관계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을 하기 전에도 감정 관리는 중요한 요소이다. 나는 선택과 결정의 순간 최대한 좋은 감정을 유지하려고 노력한다. 혹시라도 기분이 나쁘거나 우울할 때, 화가 난 상태에서는 결정을 연기하거나 기분 전환을 하려고 노력한다. 감정의 영향으로 안 좋은 선택을 할 수 있고, 좋은 선택이라도 부정적인 기운이 전달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의 기쁨, 즐거움, 감사함 등과 같은 긍정의 감정으로 바꾸려고 한다. 우선 크게 심호흡을 3번 한다. 다른 사람들이 보면 한숨으로 오해에 땅 꺼진다고 할 정도로 크게 심호흡을 하고 나면 마음이 진정되고 머리가 맑아진다. 세 번째,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내려놓는다. 나의 선택과 결정에 따르는 책임의 무게가 어느 정도이냐에 따라 두려움의 크기가 달라진다. 상황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100% 내 책임이라는 생각을 하지 않는다. 내가 직접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타인에 의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무조건 내 책임이라는 마음가짐을 버린다. 그러기 위해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에 책임의 범위를 미리 설정한다. 언뜻 보면 책임을 전가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무턱대고 남 탓을 하지 않는다. 사안과 상황에 따라 책임의 범위를 나누고 내가 잘못한 부분은 명확하고 솔직하게 사과한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거운 책임감을 내려놓는다는 것임을 명심하자. 네 번째, 나에 대한 믿음, 바로 자기 확신을 가진다.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잘 될 것이다. 나는 옳은 선택을 할 것이다와 같이 끊임없는 자기 체면을 통해 나에 대한 믿음을 쌓는다. 운동선수들이 시합을 하기 직전에 내지르는 기합이나 기도처럼 속으로 되새기기도 하고 가끔은 입 밖으로 내뱉기도 한다. 넌 잘할 거야. 넌 잘할 수 있어라고 말이다. 인생은 선택과 결정의 연속이다. 언제 어떤 선택과 결정의 상황이 닥칠지 모른다. 그래서 연습과 노력이 필요하다.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두려움에 떨며 걱정만 하다가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해서 후회만 하는 시기는 이미 지났다. 나만의 방식으로 선택과 결정의 두려움에서 벗어나기 위한 노력과 연습을 꾸준히 해야 한다. 이순신 장군은 절체절명의 순간의 두려움을 용기로 바꿔 명량대첩에서 대승을 거뒀다. 두려움을 용기로 바꾸기 위한 노력을 하자. 그러면 어느 순간 선택과 결정 앞에서 당당한 나의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머뭇거리지 않고 과감하게 결정하기. 지금까지 선택과 결정을 좀 더 당당하게 잘할 수 있는 실전 팁과 노하우를 제시했다. 단기적으로 내일 아침 당장 실천할 수 있는 것도 있고 꾸준히 습관을 들여야 하는 것도 있다. 열심히 따라 하다가 지칠 때를 대비하여 어떤 마음가짐과 자세로 선택과 결정을 바라봐야 하는지 마인드와 태도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 그런데 아직도 선택과 결정이 어려운가?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 오면 도망치고 싶은가? 선택과 결정 앞에서 마음 편해지고 싶고 어떤 선택을 하든 후회하고 싶지 않다면 다음 3가지를 반드시 기억하자. 바로 MVP, 즉 마음가짐만, 목표 비전, 결정 과정 프로세스이다.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할 상황에서 나의 마음가짐과 나의 목표, 결정 과정을 항상 떠올리는 것이다. 마음가짐만 선택과 결정을 할 때의 감정을 말한다.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운 마음은 잠시 밖으로 끄집어내자. 안 좋은 감정들이 쌓이고 쌓여 마음속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면 억지로라도 집어내야 한다. 나는 아자, 가자 라고 기합을 넣는다. 스포츠 경기에서 선수들이 시합 전에 기합을 넣고 경기 중간중간에 파이팅을 외치는 모습을 떠올려 보자.
흐트러진 마음과 불안한 마음을 다잡기 위해서다. 우리가 근무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는 경기장처럼 소리칠 수 없다. 하지만 나만의 방식으로 큰 소리든 작은 소리든 기합을 넣는다. 나는 회사에서 옥상이나 비상계단 복도로 나가 혼자 기합을 넣고 다시 자리로 돌아온다. 집에서는 특히 샤워를 할 때 기합을 자주 넣는다. 안 좋은 감정들이 선택과 결정을 어렵게 하거나 불필요한 시간으로 결정이 지체되면 나의 마음속에 있는 부정적인 감정들을 어떻게든 밖으로 끄집어내려고 노력한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나는 어떤 마음 상태에 있는지를 파악해보고 좋은 감정과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서 선택할 수 있도록 마음 관리를 하는 것이다. 목표 비전은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내가 원하는 것과 방향성을 말한다. 선택했을 때 원하는 그림은 어떤 것인지, 나는 어떤 결과를 희망하는지, 내가 생각하는 미래의 모습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는지 등을 생각한다. 점심 메뉴를 고르는데 무슨 목표까지 생각하느냐고 할지 모르지만 내가 정말 먹고 싶은 것을 먹는다면 먹는 즐거움이라는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다. 올바른 방향성을 갖기 위해 자기 사명서 작성하는 것, 자기 확신을 위해 메모하는 습관 등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했다. 이들 모두 실천할 수 없다면 하나만 기억하자. 나를 위한 선택과 결정인가?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을 잘 모른다. 그리고 나보다 주변 사람들을 더 많이 신경 쓴다. 나에 대한 이해가 없기 때문에 나의 선택이 나를 위한 것인지 판단하지 못한다. 자기 사명서를 쓰는 것도, 나에게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선택과 결정의 주인공이 나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다. 결정 과정 프로세스는 과정에 충실했음을 인정하는 것이다. 아무리 고민을 많이 하고 부정적인 감정이 최소화된 상태에서 명확한 비전에 따라 선택하더라도 나의 예상과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빈틈없이 꼼꼼하게 준비하고 철저하게 계획해도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갑작스러운 변수로 인해 결과가 안 좋게 나오거나 반대로 더 좋은 결과가 나오는 경우도 있다. 내가 준비한 과정, 실천하는 과정에 충실했다면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승복하고 받아들인다. 선택과 결정을 보는 관점 또한 다르지 않다. 2가지, 3가지, 그보다 더 많은 선택지 중에서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을 선택했다 하더라도 기대한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다. 그렇기에 좋은 경험했네. 그 정도면 충분히 잘했어라고 노력한 자신을 칭찬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선택과 결정을 하지 못하던 시절 다음과 같은 글귀를 봤다. 우물쭈물하다가 내 이럴 줄 알았어. 이 한 문장이 머리를 한 대 세게 얻어맞은 것처럼 나의 생각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다. 이것은 노벨문학상을 수상한 아일랜드의 극작가 조지 버나드 쇼의 묘비명이다. 정확한 해석은 내가 꽤 오래도록 살긴 했지만 이런 일이 생길 줄 알고 있었다니까이다. 원문과 다른 번역이기는 하지만 죽음은 언제나 나의 곁에 있으니 살아있을 때 후회 없이 살라는 숨은 뜻을 오히려 부각했으니 잘못된 해석으로 보기는 어렵다. 의역한 사람의 센스가 돋보인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이 말은 선택과 결정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의미로 많이 쓰이고 있다. 선택과 결정을 할 때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하고 싶은지, 이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지, 해가 될지를 계속 고민하다 보면 결국 눈앞에 있던 행운과 기회는 어느새 사라진다. 그렇게 많은 시간을 흘려보냈다. 앞으로도 지나간 버스가 언제 올지 기다리고만 있을 수는 없다. 이제 더 이상 그렇게 살 수 없다. 이제 MVP만 기억하자. 이 책의 모든 내용을 실천하기는 쉽지 않다. 당신의 인생에서 계속 마주하게 될 선택과 결정이라는 관문에서 당당해지고 싶다면 MVP를 꼭 떠올리자. 선택과 결정을 하기 전 부정적인 마음, 불안한 감정들을 의도적으로 없애서 긍정의 감정으로 바꾸려는 마음가짐만, 나를 위한 선택인지 목표 비전을 항상 따져보는 자세, 그 결과물이 어떻게 나오든 결정 과정 프로세스에 충실했던 나를 격려하고 위로하며 더 많은 의미 부여를 하려는 자세만 갖추면 앞으로 나의 삶도 분명 밝고 행복할 것이다. 인생에서 가장 큰 결정과 선택의 순간, 나는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이었다. 점심 메뉴 하나 제대로 고르지 못했고 내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서 다른 사람에게 선택을 맡겼다. 선택과 결정을 빠르게 하지 못해 우유부단하고 일 처리가 늦다는 평가도 받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주변 사람들의 시선과 평가에 겁먹어서 아무 말도 못했다. 늘 혼자 무슨 생각을 하는지도 모르겠다며 섬 같은 존재로 취급받기도 했다.
나보다는 부모님이 원하고 주변 사람들이 희망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나의 모습은 숨겼고 그들이 생각하는 나의 모습에 맞춰서 살았다. 나의 인생에 나는 없고 타인의 삶으로 살다 보니 나는 이 세상에 왜 태어났나 하고 생각한 적도 있다. 스스로에게 물었다. 나로서 살아온 적이 있을까? 나로 산다는 것은 무엇일까? 에 대해 많은 고민을 했다. 결론은 하나였다. 내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원하는 선택과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할 수는 있지만 내 앞에 놓인 모든 선택과 결정을 내가 직접 나의 방식대로 하는 것이다. 처음으로 나의 인생에서 중요한 선택을 한 것이 전역 지원서를 내는 것이었다. 임관부터 전역을 하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었지만 취업이라는 현실의 벽, 익숙한 것이 편하다는 주위 사람들의 조언에도 불구하고 과감하게 나는 전역을 선택했다. 전역 지원서를 제출하는 순간까지 이게 맞을까? 다른 방법이 더 있지는 않을까? 고민하고 또 고민했다. 결국 용기를 내서 군인이 아닌 직장인의 삶을 살겠다는 결심을 했다. 두 번째는 세계 일주를 계획한 것이었다. 2019년 선선한 10월에 나는 회사며 개인 생활이며 모든 것에서 해탈할 정도로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회사 내끼리끼리 문화와 편 가르기 등으로 힘들고 지쳐 있었다. 부서를 옮긴 지 얼마 되지 않은 2020년 9월 퇴사를 결심했다. 그리고 아내와 같이 스페인 산티아고 순례기를 시작으로 세계 일주를 계획했다. 경제적으로 어렵지 않고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이 나의 인생에서 가장 큰 목표라고 생각했는데 정반대인 불안정한 삶, 특히 부모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다. 양가 부모님께는 허락 아닌 허락을 받았다. 일이 많고 출장이 잦아도 퇴사 후 아내와 함께 산티아고 순례기를 시작으로 전 세계를 누비면서 걷고 여행하는 나의 모습을 생각하니 너무 기분이 좋고 행복했다. 하지만 코로나 팬데믹으로 예약했던 비행기표는 취소했고 언젠가는 꼭 가겠지 하는 생각으로 계획만 유지한 채 시기만 보고 있다. 세 번째는 이직이다. 40이 되기 전 새로운 사람과 새로운 환경에서 새롭게 다시 시작하고 싶었다. 신입 사원으로 지원할 때처럼 다시 이력서도 써보고 면접 준비도 했다. 이걸 어떻게 했을까?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새롭게 다시 시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했다. 주위 사람들은 기회가 왔을 때 빨리 탈출하라는 반응도 있었고 조금만 더 버티면 좋아질 텐데 하는 기약 없는 희망 고문을 심어주는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나는 과감하게 이직을 선택했다. 이 세 가지 모두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내가 인생에서 직접 주도적으로 선택한 일이다. 이후로 선택과 결정을 잘하는데 좋은 자극이 되었다. 좋은 선택을 반복하다 보니 결정을 하는데 자신감이 붙었다. 지금은 선택과 결정 앞에서 오히려 더 당당해졌다. 나에게 있어서 전역, 퇴사, 이직 모두 쉽지 않은 선택이었다. 나름의 기준으로 수십 번, 수백 번 고민했다. 하지만 결정을 하고 나니 마음이 편했다. 이것이 정말 내가 원하는 삶이었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오히려 후련했다. 조금 덜 고민하고 조금 더 빠르게 행동하면 좋았을 텐데 라는 후회와 중요한 인생의 갈림길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이제야 하게 됐다는 뉘우침도 있었다. 돌이켜 생각해보면 나를 아는 사람들은 나 때문에 얼마나 답답했을까. 빨리 결정하고 실행에 옮기든지 준비를 했어야 하는데 기다리느라 지치고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물어보느라 많이 힘들었을 것 같다. 사실 나도 변하려고 하지 않았다. 변하기 위해서는 계기가 필요하다. 나 스스로 만들든 어떤 상황에서 자극을 받든 분명 생각의 전환, 행동의 변화에는 계기가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거나 피하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다면 첫째, 너그럽게 기다려준다. 그러면 어느 날 당신의 선택과 결정 또는 업무 추진에 분명 많은 도움을 줄 것이다. 둘째, 질문을 많이 한다.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사람들은 무엇을 언제 어디서부터 해야 할지 알지 못한다. 그들에게 언제까지 할 거야? 얼마나 됐는데? 생각은 하고 있는 거야? 등과 같은 재촉하는 질문은 빠른 선택과 결정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 어떤 것이 고민이니? 내가 같이 고민해 줄까? 정하는데 가장 어려운 것은 무엇이니? 등과 같이 마음을 열어주거나 함께 고민해 주겠다는 의도가 담긴 질문을 하다 보면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답을 발견할 수 있다. 셋째, 괜찮아, 잘 될 거야. 와 같은 응원과 격려를 많이 해준다.
유난히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나 반응에 민감한 사람들에게는 선택과 결정, 말과 행동의 상대방의 공감, 격려, 이해나 응원 등이 필요하다. 잘못된 판단을 내렸더라도 위로해주고 격려해주는 것, 좋은 선택과 결정을 내렸을 때는 서슴지 않고 칭찬해주는 것이 자존감을 높이고 용기와 자신감을 심어주는 방법이다. 지금의 나는 선택과 결정이라는 두려움을 많이 극복했다. 하고 싶은 말도 하고 해보고 싶은 행동이나 경험에도 도전한다. 그러나 나도 어느 날 갑자기 변화한 것은 아니다. 명상을 하고 산책하고 일기를 쓰고 5초의 마법을 적용해서 바로 실천해보는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지금의 나를 만들었다. 내가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나의 방식으로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분명히 바뀐다. 당신도 바뀔 수 있다. 선택과 결정을 어려워하는 당신에게 끝으로 하고 싶은 말이 있다. 나를 믿어라. 이 세상에 나를 믿지 않으면 그 누구도 믿을 수 없다. 나를 믿는다는 것은 나를 잘 안다는 것이고 나에 대한 확신이 있다는 것이다. 나를 믿지 않고 나에 대한 확신이 없다면 무수히 많은 선택지로 인해 혼란스럽고 무엇이 정답인지 몰라 갈팡질팡하며 매일매일 일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 나를 믿어라.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마음가짐이다. 이상으로 이 도서의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저는 또 다른 좋은 도서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Get of Wisdom 채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